안녕하세요. 18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8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세기 말에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화폐가 특히 은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시장의 발달과 화폐 경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발달이 5일장이라고 하는 게 이때 들어선다고 그랬죠. 5일장이 들어서게 되고 그야말로 장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게 됩니다. 6km마다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것이 시장의 발달은 곧 교환과 분업을 활발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 인구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구가 이 장씨가 한 18세기 중엽 정도에 18세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개 정도 생긴다고 했거든요. 1000개 정도. 전국에 장씨가 한 1000개 정도 생긴다. 1000개 정도 있다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 1600만 명 정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인구의 증가가 경작지 면적이라고 전국의 경작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선 시기 초기에 조선 시기 이전까지도 모든 경작 면적이 다 개간이 돼 있었거든요. 네, 개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넓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지 경지 면적이 그대로였어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속 제도였기 때문에 이게 고르게 나눠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토지를 다 나눠줬거든요. 예, 저기 그 서양과는 달리 서양은 한정산속 제도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귀족들이 한 사람한테 몰아줍니다. 예, 이렇게 한 자녀한테 몰아주거든요. 그러면서 대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토지 소유가 결국에는 경영형 분홍으로 발전을 해서 뭐 젠트리, 요맨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차지농이라고 하는 게 출현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어떤 그야말로 분홍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분할 상속제였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고 경지 면적이 일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1인당 농지 소유 면적 내지는 또는 경작 면적이 감소하겠죠. 예,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한 상층농들은 원래는 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 수십만 평 정도, 네, 수십만 평 정도의 경지 면적 내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왜 노예 노동 같은 것들이 이때 그러니까 노비들을 시켜서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조선 전반기만 하더라도 수십만 평을 가진 그런 상층농들이 많았거든요. 네, 많았는데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죠. 많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소농이라고 하면 한 천평 수천 평 정도를 경작하는 농민 그 소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지 면적이 원래 대부분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층농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1인당 농지 소유 면적이나 경작 면적이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소농이 돼요. 소농이 돼요. 그러니까 수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천 평 정도를 경작하는 농민이에요. 소농으로 그러니까 18세기 정도면은 거의 소농 사회가 됩니다. 소농 사회가 돼. 소농 사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원래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했던 분들은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따르면은 우리가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저런 그 자본주의적 차지농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지주들, 귀족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면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정상속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한정상속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국가가 그러니까 이 상속을 할 때 한 사람한테 몰아서 상속을 해요. 네, 뭐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아들한테 주고 또는 그 아들이 또 뭐 대가 없으면 뭐 딸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속제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나타났는데 이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보니까 아직까지 상층농이 존재를 했거든요. 상층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만 존재를 하고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존재를 했어요. 거의 없긴 했지만 많이 존재하진 않고 적게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경영형 분홍이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는 하나의 초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요게 조선에서의 경영형 분홍이 서양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차지농으로 될 수 있었는데, 일제가 강압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꿈이 이제 침탈된 것이다. 좌절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이미 경영 분홍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하나의 자본주의 발전의 하나의 초석으로서 기능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는.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업혁명이 그 이전에 이게 서포트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서양의 서양의 어떤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보면 저런 영국에 있어서의 저 자본주의적 차진농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맹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논거를 펴기가 쉽겠죠. 근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소농 사회론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네, 소농 사회. 그래서 이들이 쭉 조사를 해보면 이 당시 상층농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상층농이 거의 대부분 소농이었습니다. 한 수천 평을 견작을 하는 소농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농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18세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경영형 분홍이 자본주의적 차진농으로 발달될 수 있던 하나의 맹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농사회를 서포트해주는 게 그 유명한 하야미 아키라라고 하는 하야미 아키라의 근면혁명 또는 근로혁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 시아랑 유럽이랑 다른 게 뭐냐면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거는 이 사람 근면혁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동아시아는.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이 이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쌀 농사입니다. 예, 쌀 농사고 이 유럽은 기본적으로 밀 농사지 않습니까? 빵을 먹죠. 네. 근데 쌀 농사는 쌀이라고 하는 거는 밀에 비해서 쌀이라고 하는 건 밀에 비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4배나 됩니다. 네. 인구 부양력이 4배나 돼요. 4배나 됩니다.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약 농법이 가능하죠. 네. 집약.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 네. 노동 집약적인 농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 밀은 인구 부양력이 없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노동을 투입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예, 사람들을 밀로서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밀농사 때문에 자본 집약적으로 갔다. 네. 그래서 자본 집약적 발전을 했고 동아시아는 노동 집약적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 동아시아의 형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바로 이 농농사를 쌀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잡초를 많이 제거하고 김을 많이 매일수록 쌀 농사가 잘 되거든요. 쌀 농사가 잘 되고 밥을 먹으면 그 밥에서 나오는 에너지,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밀보다는 4배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집약적 용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야말로 근면하게 일하는 근면성실하게 그야말로 소농으로서 자그마한 토지지만 경작지지만 그 자그마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서 쌀 농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소농사회였다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 발달 아닙니까? 이게 산업혁명이고 이게 근면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면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면혁명론 그러니까 하야미 아키라라고 하는 그 여성 경제학자죠. 여성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근면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농사회론이라고 하는 걸 서포트해준 하나의 이론적 토대죠. 저 자본주의 맹화론의 경영형 분홍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본주의 발달 단계 서구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달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발달 단계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하나는 경영형 분홍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소농사회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각 그 어떤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경영형 분홍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전반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상층농들 그러니까 수십만 평을 경작을 하는 또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사회론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고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소농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경지 면적이나 토지 소유 면적이 점점 감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지 면적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야말로 집약적으로 어떻게든 그 좁은 땅에서 어떻게든 근면하게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어느 정도의 소출을 얻어서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많이 쓰고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소농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18세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숙종, 영조, 정조 이런 왕들이 있었던 시기고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기죠. 18세기만 하더라도 뭐 유럽 사회에서는 여러 지성인들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를 했고 그야말로 근대 세계로 진입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바로 이 18세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느 정도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군주들이 나와서 숙종, 영조, 뭐 정조 같은 그런 그 군주가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영조 시대에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재분배 이게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다 보니까 춘궁기라고 하는 게 봄이 어렵단 말이에요.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해서 가을에는 수확량이 가을에는 풍족하지만 봄이 되면은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를 이야기를 하듯이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수확량을 다 소진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가난한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그 재분배 시스템이 발전을 요거와 관련된 요거 시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발달 그리고 이런 근면혁명이라고 하는 소농사회가 성립이 되게 되고 이거를 서포트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18세기에는 그게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이 당시 이제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창제도랑 황곡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합적. 이거는 사창은 조장이죠, 조장. 쌀을 조장했습니다. 황곡이라고 하는 건 재분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수기 가을에 조장을 했다가 가을에 사창이라고 해서 창고가 있었거든요. 마을마다 면마다 하나의 사창이 있었습니다. 면 단위로 하나의 사창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 뭐 전국적으로 한 3, 4천 개 정도의 사창 그러니까 그 쌀 저장고가 있었다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사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면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면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 4천 개 정도 사창이 있었고 영조 말년에 한 뭐 1,000석 정도, 1,000만 석 정도를 조장을 했다 그래요. 1,000만 석 정도를 조장을 하고 이 황곡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게 한 1,000만 석 중에 1,000만 석 중에 봄에 한 600만 석을 이제 재분배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1호당 한 석씩 한 석이라고 하면 쌀 한 석이라고 하면 한 14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씩 이렇게 1호당 600만 호에 600만 석이 제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에.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안정장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봄이 어려우니까 한 1호당 한 석씩 이렇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일종의 평등한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농업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조선의 그 이념, 성리학 이념이라고 하는 게 성균이잖아요. 고르게 하라. 그게 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성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 이상이죠. 그 성리학적 정치의 이상입니다. 그 이상 사회에 맞게 재분배 시스템, 이 성균이라고 하는 거, 고르게 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성균의 이념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재분배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사창에 저장이 돼 있었고 그게 재분배 시스템 환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분배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굴러갔다는 거죠.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개방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주 폐쇄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자족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폐쇄적이고 자족적이면서 농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이 18세기에는 상당히 잘 작동된 시대였다. 그야말로 이렇게 성리학적인 이상 사회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구비되어 있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농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제 모두가 가정 경제예요. 네, 폐쇄적 가정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지력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촌 사회,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지력을 가지고 땅의 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력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농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한 6, 70% 정도 되고요. 시장을 통해 가지고 교환을 한 게 한 20% 정도 되고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10에서 20% 정도의 가정 경제를 꾸려서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갔던 그야말로 조선 시대의 절정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도 1,600만 정도 가고 장시도 한 18세기 말 되면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사창에 사창에 저장된 쌀도 한 1,000만 석 정도 쌓이고 그게 600만 석 정도는 재분배가 됐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9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한 1680년에서 1830년, 한 150년 정도 이런 시기였다. 숙종, 영조, 정조가 있었던 그 시기가 아주 조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19세기에 들어오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위기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게 되죠. 환경위기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원래 이 땅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토지에 기반해서 먹고 살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폐쇄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폐쇄 경제였고 그 다음에 폐쇄 경제일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인구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면 폐쇄 경제로는 곤란하거든요. 개방 경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늘어난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새로운 자원들이 밖에서 유입될 수 있는 체제여야 되거든요. 밖으로부터 뭔가 유입이 돼서 새로운 인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체제여야 되기 때문에 개방 경제만이 인구 증가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인구 증가를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폐쇄 경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지력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점점 땅의 지력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지력은. 그래서 그야말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땅이 없으니까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네. 산으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산 중턱에 다락논
다락눈이나 밭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 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울창하던 숲이 다 없어집니다. 나무가 없어지는 거죠. 나무 그 산에 있던 나무들이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경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무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당시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에너지는 나무였고 근데 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뭐 에너지원이 뭐 많지만 석유, 석탄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에너지원이었는데 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나무가 없어지게 되고 에너지원이 없어지게 되죠. 에너지원이 없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파괴되고 에너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에너지원이 없어지면 경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무들이라고 하는 게 그 산이라고 하는 게 다 붉은 산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붉은 산이었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흙 색깔이죠. 붉은 흙, 붉은 산이었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환경위기. 일종의 이런 인구 증가 때문에 자연 파괴, 환경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환경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의 근간이거든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량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에서 나무가 없어집니다. 다락같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경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위기가 오게 되고 이 환경위기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도 감소합니다. 이게 붉은 산이고 그 다음에 이때 환경위기가 왔을 때 그 조선 정부에서는 이게 환경위기가 한 18세기 중엽부터 오거든요. 중엽부터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엽에 송금 정책이라고 해서 금송 정책이죠. 송금. 네, 소나무를 베는 걸 금지하는 정책이었어요. 송금 정책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죠. 소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지만 필요한 소나무를 안 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위기가 오게 되고 농업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농업 생산성이 환경 문제 때문에도 감소하지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660년에서 1720년 사이에 우리가 그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1720년이 되면 20년부터 되면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들여오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가 비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일본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들여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1720년부터는 이 중개무역도 사라집니다. 중개무역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당연히 은혜 유입이 없겠죠. 화폐가 없어집니다.
은의 유입이 더 되지 않고 계속 중국으로 은이 빠져나갑니다. 네, 중국으로 은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중개무역이 없어지면서 이미 18세기 중엽의 환경위기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은을 이때 많이 유입이 돼서 은을 많이 쌓아뒀다가 점점 고갈되는 상황이 한 100년간 한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현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 그러니까 화폐 경제를 통해서 시장의 발달을 서포트하고 있었는데 그런 동력들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업 경제 위축, 상업 경제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화폐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거래할 것도 많지 않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국가 재정도 악화됩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됩니다. 국가 재정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완전히 19세기 말이 되면은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이 완전히 소멸되거든요. 고갈이 됩니다. 완전히 고갈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의 그 정부 기관에서의 재정 적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입 재정으로 바뀌거든요. 돈을 빌려서 국가가 그 정부가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운영되는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돈이 부족하니까 고종 황제만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니까 매간매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관직을 파는 거죠. 네, 관직을 파는 겁니다. 매간매직이 성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착취가 일어나죠. 신분제적 착취. 네, 신분제적 착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해갑니다. 농민들한테 수탈을 해가고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죠. 네, 밀란이 발생을 한다. 밀란이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조선시대 말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조선 사회가 굉장히 해체가 됩니다. 농촌 사회 분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책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제대로 된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토지라고 하는 건 왕의 것이니까 이거 다 공유거든요. 공유 개념입니다. 토지 공유 개념. 토지를 공유한다. 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토지 공유를 해버리면은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뭐 토지든 뭐든 공유를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원 어떤 자원이든 공유를 해버리면 그 자원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니까 우리가 공동 또는 공중 화장실이 더럽죠. 왜 더럽습니까?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잘 관리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잘 관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예. 이 땅 하나의 그 공유지라고 하는 토지를 모두가 공유를 하면 그거를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너도 나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가 먼저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뭐 우월 전략이 되는 순간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혜택이 다 고갈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듯이 조선 사회라고 하는 건 토지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공유 개념이었습니다. 공유 개념. 그러니까 사실 17세기 중반에 일본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일본도 산이 많고 그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분할 상속제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점점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나무들이 없어지죠.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그런 상황을 똑같이 일본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토지를 분할했죠. 네,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분할해서 나눠줬어요. 네, 공동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할당한 겁니다. 토지 소유권을 할당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나무의 양은 얼마고 그 나무의 양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유지가 할당이 되면 그 할당된 소유지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나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밀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나무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 나무를 벤다 하면은 그 나무를 벤 만큼 또 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 소유든 그게 뭐 개인의 소유라면 내가 만약에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무를 벤 만큼 심겠죠.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소유지를 분할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코제 정리 아닙니까? 네, 코제 정리라고 하는 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부정적 외부 효과죠. 부정적 외부 효과죠. 공유지의 비극은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제 정리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코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확정해주면 소유권의 확립이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제 정리를 그냥 실현시킨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송금 정책뿐만 나온 거예요. 네, 송금 정책. 소나무를 베지 말라.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차라리 어떤 공동체에서 소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를 팝니다. 그 소나무를 팔아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 송금 정책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전들이겠죠. 아전들한테 어느 정도 뇌물로 반쯤 떼어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용을 하고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벌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무를 자꾸 베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송금 정책을 어겨서 벌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다 베버리죠. 다 베버리고 그걸 판 돈으로 뇌물을 주고 우리를 처벌하지 말라고 아전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그냥 써버리자 라고 하는 그 차라리 뭐 이게 송금 정책은 전혀 무력한 거죠.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밀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밀란이라고 하는 건 시민 의식의 성숙이다. 라고 봤습니다. 즉 밀란은 봉건 체제 그러니까 시민 계층이 새롭게 조선시기 후기에 등장한 시민 계층이 그 봉건주의적 지배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라고 보는 시민 의식 성숙의 발로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봉건제에 저항한 것이 시민들이 봉건제에 저항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자본주의 맹활론자들의 이야기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 위기 또는 환경 위기에 따라서 신분제적 착취의 발로다. 신분제적 착취에 대한 하나의 한거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맹활론자들한테 있어서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상공업의 발달에 주목을 하거든요. 상공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 상공업 발달이 있어야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보부상 지왕 장시에 떠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의 발달이랄지 아니면 도고라고 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뭐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에서 활동을 하던 지금의 서울에서 활동을 하던 그 뭐 경강상인이랄지 또는 뭐 개성 송상 이런 아주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된 거대한 자본을 가지게 된 그런 대규모 상인 그룹을 도고라 그러거든요. 도고가 성장을 한 거. 이들이 이제 수공업자들을 고용을 해서 뭐 나전칠기 같은 거를 만들게 해서 이제 뭐 선대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했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 상공업의 발달에 주목을 합니다. 보부상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도고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상업의 발달, 그러니까 도고라는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이 수공업을 이제 육성을 시키는 뭐 여러 가지 선대제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경제사에서 배운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공업의 발달에 주목을 합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상공업. 그래서 그것의 주체가 바로 보부상과 도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보고 그것이 일종의 시민 의식을 성숙을 시켰고, 그것이 이 시민 의식의 발로에 의한 어떤 봉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합니다. 근데 과연 상공업이 발달을 했는가? 네. 상공업이 충분히 발달을 했는가? 라고 하는데 의문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한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사회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의 노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굶어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 그 사회가 거의 붕괴 직전에 갔던 시대거든요.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시민의식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가진 계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계층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18세기에 발달됐던 소농사회, 그 소농들도 거의 해체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아주 가난한 시기였다. 거의 국가가 붕괴, 해체, 분열 수준으로 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분제적 착취에 의한 항거라고 했을 때 이 신분제적 착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착취와 수탈, 그러니까 양반들이 상민을 그야말로 억압하는. 그냥 재정이 악화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그야말로 수탈하려고 뭐 있는 대로 다 뜯어가려고 하는. 없는 살림에 다 뜯어갑니다. 네, 없는 살림에 소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의 분열, 그 다음에 이 상민 사이에도 분열. 온 사회가 분열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온 사회가 분열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던 시대다. 모두가 분열하고 있었던 시대고, 사회 통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경제가 위기이고 환경이 파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분열되고 거의 뭐 초토화되어 있었던, 모두가 분열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책을 쓰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야말로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사회가 붕괴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만약 정체 사회였다 그러면 19세기 말은 그야말로 정체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농업 생산성이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재앙이거든요.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붕괴한 거죠. 조선이 해체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러저러한 사회적 분열, 그야말로 18세기에 작동했던 그런 통합된 사회, 성균의 이념, 성리학적 세계관, 어느 정도 성리학적 세계관이 돌아갔던 정치 이념, 성균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돌아갔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붕괴한 것이죠. 19세기라고 하는 건 18세기의 붕괴입니다. 19세기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18세기의 붕괴입니다. 조선시대가 제대로 작동한 시대는 17세기 말에 18세기일 뿐입니다. 19세기는 그야말로 조선 18세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인구를 증가시켰죠. 그 인구 증가가 자연을 파괴시켰고, 그 자연 파괴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자 토지 공유 개념, 공유제도에 대한 개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쭉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뻔한 과정이거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은 그냥 명료한 겁니다. 그래서 밀란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사회가 분열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돌아가고 있던 18세기적 사회, 그야말로 폐쇄적이고 자족적이었던 어떤 그 성리학적 세계관이 작동됐던 그런 시대가 붕괴된 것을 의미하죠. 조선이 망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상황과 엮여지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엮이면서 그야말로 그 조선 사회가 격동의 시대로 들어가고 그야말로 식민지 사회,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다. 해체와 분열과 그야말로 가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19세기적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선시대 후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조선의 해체, 식민지 해체 과정과 함께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고하셨어요.